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느니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 프롤로그. 전남 노량 앞바다, 안개 낀 새벽 1598년 겨울. 바다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마치 수백 년 뒤까지 비밀을 삼키려는 듯 무겁게 출렁이고 있었죠. 부서진 판옥선 위 갑옷에 피와 바닷물이 엉겨붙은 한 노인이 비스듬히 누워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었고 세상은 그를 성웅이라 부르지만 이 순간에 그는 그저 늙고 지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음이 아닌 오래된 기억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오래 그를 괴롭혀온 질문,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갑판 아래에서 부하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젊은 장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순신은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장수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내가 죽거든요. 전공은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수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듭니다. 장군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순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십니다. 그 눈빛에는 바다도 나라도 왕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죠. 내 피는 이 집안의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파도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장수는 말을 잃고 숨만 삼켰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작은 나무 상자를 가리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 여성의 머리비녀, 그리고 오래된 족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번진 족보의 이름 하나가 유난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불태우지 마세요. 언젠가 이 피가 다시 싸울 겁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바다는 그제야 낮은 울음을 냈고 안개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순신은 그렇게 영웅으로 기록되었지만 그의 진짜 전쟁은 단 한 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비밀은 수백 년 뒤 전혀 다른 이름의 재벌가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546년 늦여름 밤, 한성의 양반가 대청마루 밖은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와를 때리는 소리는 일정했지만 대청마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등잔불 아래 갓난아이의 울음이 실처럼 가늘게 떨고 있었죠. 아이는 막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았고 세상에 나온 이유를 알 리 없었습니다. 대청 한가운데에는 노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 대대로 이어진 명문가의 며느리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족보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는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칼날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방 한쪽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반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천민 출신의 첩, 이름조차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출산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판결이었고 어떤 항변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엽니다. 어르신, 이 아이는 대감님의 피입니다. 그 말에 노부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됩니다. 이 집안의 피는 깨끗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손짓 하나로 하녀를 부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갓난아이가
대청으로 들어옵니다. 정실 부인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숨이 약했고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노 부인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십니다. 한 아이는 힘차게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울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바꿉시다. 그 말은 짧았지만 집안의 역사를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무너진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요, 제 아이만은. 그러나 하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섞이고 이불이 바뀌고 아이의 팔에 묶인 실이 풀렸다가 다시 묶입니다. 그 순간 여자는 자기 손목을 긁어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아이의 이마에 살짝 묻힙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행동이었고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말합니다.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정실의 아이만 태어났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립니다. 아이 하나는 대감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고 아이 하나는 이름 없는 여인의 아들로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아이가 훗날 나라를 지키는 칼이 될 줄 이 밤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공평하게 내려왔지만 아이의 자리는 언제나 문밖이었습니다. 8살이 된 소녀는 새벽마다 일어나 물을 길었고 어른들이 먹다 남긴 밥을 먹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신이었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초가집 안에는 여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등은 늘 굽어 있었고 손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볼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눈빛을 가졌습니다. 순신은 늘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 질문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삼켜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질문 앞에서 늘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소년을 둘러쌉니다. 너는 피가 더럽다더라. 양반집에서 버린 자식이라며. 아이들의 말은 장난처럼 가벼웠지만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칼처럼 깊었습니다. 순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고 그 주먹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촛불 아래에서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외우듯이 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내가 너무 귀해서 감당을 못한 거다. 소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의 피가 평범하지 않다는 막연한 감각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큰 행렬이 지나갑니다. 양반가의 가마였습니다. 순신은 사람들 틈에서 그 가마를 바라보다가 가마 안에서 내리는 또래의 소년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소년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수십 명의 하인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순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신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숨을 삼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그녀는 순신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말합니다. 보지 마라. 저건 내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순신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실로 그 양반가와 단단히 묶여버렸습니다. 사랑채의 마루는 윤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앉은 소녀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새로 깎은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길이었고 족보에 또렷이 기록된 이 집안의 적자였습니다. 소년의 앞에는 훈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은 소년의 글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으로 단정한 글씨입니다. 칭찬이 떨어질 때마다
소년의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마루 기둥 뒤에는 그 칭찬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안 하인 하나가 몰래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바로 순신이었습니다. 하인은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큰 실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이 집안에 균열이 생길 거라는 것도 본능처럼 느꼈습니다. 순신은 숨을 죽인 채 마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소년의 손, 도포자락, 웃을 때 드러나는 눈매까지 모두 거울처럼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서 노부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덮어두었던 기억이 눈빛에 스칩니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세요. 하인은 얼굴이 질려 고개를 숙입니다. 어르신, 잠깐만이라도.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은 순신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넌 여기 올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얼굴과 닮은 소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순길도 그 시선을 느낍니다. 소년은 고개를 돌려 순신을 봅니다. 잠시 아주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순길이 묻습니다. 저 아이는 왜 나랑 닮았습니까? 노부인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단다. 그 말로 모든 것이 덮인 듯 보였지만 그날 이후 이순길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신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술을 훔쳐 마십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은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잠들었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탁했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 눅눅한 한숨이 엉켜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공간 같았죠. 순신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8배 나이였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본 사람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빈 술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술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시면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얼굴, 양반가의 아이, 어머니의 침묵이 모두 흐려졌습니다. 주막 한가운데에서 젊은 사내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 하나가 소리 높여 말합니다. 요즘 묵과에 붙었다는 놈이 있다더라. 출신도 모를 놈이 감히 칼을 잡는다지. 그 말에 순신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가 비웃듯 말을 잇습니다. 피가 깨끗해야 나라를 지키지. 천한 피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 순간 순신은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사내들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분노보다 깊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내 피가 어떤지 순신은 낮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사내 하나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신의 주먹이 사내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술병이 깨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고 때리고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에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도망칠 수 없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끝났을 때 그는 주막 밖 눈 내리는 거리로 쫓겨납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눈발이 그의 상처 위에 떨어집니다. 차가움이 고통을 잠시 잊게 합니다. 순 씨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피를 숨기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미워하는 법을 배웠고 그 미움은 훗날 누구보다 단단한 칼날이 됩니다. 바람이 움막의 틈새를 파고들며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 순 씨는 그 어떤 이름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직을 버린 것도 사람을 피한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 쪽에서 먼저 자신을 밀어냈다고 믿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산으로 들어왔고 사람의 얼굴이 닿지 않는 곳에 움막을 짓고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깨지지 않은 것도 이미 바닥에 엎질러진 것도 있었습니다. 술은 더 이상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위해, 꿈을 꾸지 않기 위해 마셔야 하는 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 씨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마셨습니다. 술이 몸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팔을 바라봅니다. 근육질의 팔, 수없이 다친 흔적이 남아있는 팔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자신의 팔에 얕은 상처를 냅니다. 피가 천천히 배어나옵니다. 고통은 분명히 느껴졌지만 그보다 먼저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이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 피가 문제라면요. 다 흘려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아니 무엇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때 움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순 씨는 즉시 몸을 굳힙니다. 사람을 피하려고 산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그 안으로 한 사내가 들어옵니다. 그는 순신보다 몇 살 위로 보였고 군인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삶을 바꿀 인물, 류성룡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움막 안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렇게 숨어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꾸짖음도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순 씨는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전 숨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류성룡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숨는다고 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쓰이는 자리는 있습니다. 그 말에 순신의 눈이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의 피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하다거나 더럽다거나 하는 말이 아닌 쓰임이라는 말로 불러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신은 술병을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처음으로 그를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험장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사내들의 눈에는 야망이 가득했고 그 야망은 서로를 밀어내며 좁은 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순 씨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혼자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몸은 수없이 부서졌다가
다시 이어붙인 것처럼 긴장돼 있었습니다. 류성룡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 사실이 그의 불안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선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순길이었습니다. 비단도포는 여전했고 주변에는 늘 그렇듯 사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신을 보는 순간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힙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알아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번집니다. 그것은 반가움이 아니었고 두려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순길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런 데서 다시 뵙는군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주변에서는 합격자 이름이 불리고 환호와 탄식이 교차합니다. 그 소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순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순신은 웃지 않고 대답합니다. 살아는 있었습니다. 그 말에 순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합격자 명단이 걸립니다. 순신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출신을 아는 이들은 수군거렸고 모르는 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순길은 명단을 바라보다가 주먹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길은 노부인의 방을 찾습니다. 그녀는 이미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순길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돌아왔다니 어디로? 이 집안으로요. 아니, 이 나라로요. 노부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갑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합니다. 그 아이는 이미 끝난 아이야.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순길은 고개를 숙인 채 덧붙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길은 웃을 때마다 더 크게 웃었고 순신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조용히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는 순신의 발밑에 작은 돌 하나를 놓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넘어지기엔 충분한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훗날 조선의 바다를 피로 물들릴지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병조관청 뒤편 밀실엔 등불 하나가 방 안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빛은 벽을 타고 흔들렸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서로를 속이는 사람들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이 방은 기록에도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더 많은 결정이 내려지는 장소였습니다. 순길은 그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젊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내였고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병조의 실무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순신을 전장으로 보낸다고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순길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고민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전쟁은 늘 필요했지만 누가 그 전쟁의 얼굴이 될지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순길은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죽어도 영웅이 되고 살아 돌아와도 위협이 됩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영웅은 언제나 필요하니까요. 통제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순길은 붓을 들고 한 장의 문서를 씁니다. 그 문서에는 순신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군 절도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영광이었고 속으로는 덫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신은 임명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축하를 건넸고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순신은 바다로 향하기 전날 밤 어머니의 초라한 집을 찾습니다. 그는 오래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은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아도 된다.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 그 말에 순신은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바다는 지금까지의 바다와 다르다는 것을요. 같은 밤 순길은 혼자 술을 마십니다. 그는 술잔을 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제 내가 빛날 차례다. 그리고 나는 그 빛 뒤에 서겠지.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두려움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질투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질투는 이제 개인의 감정을 넘어 나라의 운명을 흔드는 칼이 됩니다. 바다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고 영웅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말입니다. 전라도 수군 진영. 새벽 안개가 바다 위를 낮게 깔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의 바다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신은 갑판 위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갈래로 찢겨 있었습니다. 수군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배는 낡았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보급은 약속과 달랐고 지원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신은 그 사실을 보고서로 전령의 말로 그리고 끝없는 침묵으로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보다 먼저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첫 전투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왜군의 배는 예상보다 많았고 조류는 순신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포성이 바다를 찢고 비명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신은 몸으로 명령을 증명하듯 가장 앞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칼은 정확했고 그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증오는 끝내 오지 않았고 뒤를 받쳐줘야 할 함대는 이미 철수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순신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아, 버려졌구나. 전투는 결국 후퇴로 끝납니다. 완전한 패배는 아니었지만 승리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바다는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신은 혼자 남아 전투 기록을 씁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숨기지 않았고 변명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의 관청에서는 다른 기록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패배의 책임은 순신에게 있었습니다. 보급 부족도 증원 실패도 그의 무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순길은 그 보고서를 읽고 조용히 종이를 접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결말을 확인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살아 돌아왔군요. 역시 쉽게 죽지는 않는군요. 그 말은 안도였고 동시에 실망이었습니다. 순길에게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시험하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신은 바다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은 바다 건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은 그를 더 조용하게, 더 깊게 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골 초가집 문풍지를 흔들며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숨겨온 말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순신은 초가 안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촛불은 흔들렸고 어머니의 얼굴은 그 불빛 속에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순신은 말없이 물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그 목소리는 바람보다 약했습니다. 순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잇습니다. 너를 낳은 날 두 아이가 있었다. 그 한마디에 순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정실의 아이가 있었고 내 아이도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바뀌었다.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말합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버림받은 건 내가 얻다. 순신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끝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너는 그 집안의 피다. 하지만 그 피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순신의 머릿속에서 지나온 장면들이 한꺼번에 겹쳐집니다. 가마 속 소년, 노부인의 눈빛,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순신은 낮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어머니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너는 내 길을 갔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리고 초가 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순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숨 하나하나가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신은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천천히 불러보았습니다. 이순신. 그 이름은 영웅의 이름이기 전에 버려졌지만 살아남은 한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안도 이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비는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거칠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신은 해안 절벽 위에 서 계셨습니다. 갑옷도 관복도 입지 않은 채 젖은 도포가 몸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진 뒤에 오는 기이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전쟁보다 잔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나라보다 먼저 자신의 뿌리에게 배신당했다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는데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비가 자신의 피를 씻어낼 수 있을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 절벽 아래에서 병사 하나가 올라옵니다. 젊은 병사는 순신을 보고 멈칫합니다. 장군님, 말을 잇지 못한 채 비에 젖은 모자를 움켜쥡니다. 순신은 병사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장군이 아닌 날입니다. 그 말에 병사는 더 다가오지 못합니다. 순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신은 절벽 끝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아래에서는 바다가 검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어릴 적 움막, 주막의 싸움, 어머니의 손, 그리고 닮은 얼굴의 사내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다시 바라봅니다. 과거에 남긴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강하게 쥐고 계셨습니다.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비가 조금 잦아듭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신은 절벽에서 내려옵니다. 완전히 일어선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계산을 서서히 어긋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성에서는 순길이 새로운 보고를 받습니다. 순신이 물러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아직도 버티는군. 그는 낮게 말합니다. 그 말은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시작을 감지한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안개는 바다 위에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로 갑판을 오가고 있었지만 순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깨어 계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칼을 먼저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신은 말없이 진영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바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를 내보이지 않는 법을 그는 이제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순신은 보고서를 다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패배를 숨기지 않되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보급의 수치, 명령의 공백, 철수 지시의 시간까지 모두 날짜와 시각으로 남겼습니다. 그 글들은 고발도 탄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고 사실은 언제나 가장 느리지만 가장 무서운 칼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성의 관청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순신의 보고서는 누군가에게 막히지 않고 그대로 왕의 책상 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류성룡의 이름이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순길은 그 사실을 늦게 알아챕니다.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글을 끝까지 읽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의 혈색이 사라집니다. 이 글에는 감정도 변명도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없어야 할 자리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길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싸우지 않고 싸우는군. 같은 시각 수군 진영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신은 병사들의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양반인지 상민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비를 맞으며 같은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위험해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처음 느끼는 신뢰였습니다.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장군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십니다. 나도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게 박힙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선 장수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신의 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신호는 단순해지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전투보다 먼저 정치의 귀에 들어갑니다. 숨길은 이제 확신합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수는 침묵으로 막을 수 없는 더러운 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의금부 앞마당. 햇빛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 아래서 더 쉽게 잔인해졌습니다. 의금부 앞마당에는 이미 인파가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순신이 서 계셨습니다. 아니,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서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고 발걸음은 군졸들의 손에 의해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라의 바다를 책임지던 장수는 이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 사람이래. 패했다고 하던데 괜히 잘난 척하더니 그 말들은 칼처럼 날아왔지만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조용히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순신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들면 사람들의 얼굴이 보일 것이고 그 얼굴들 속에서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의금부 안 차가운 바닥 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신문관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명령을 어긴 죄, 전쟁을 그르친 죄, 나라를 위태롭게 한 죄. 죄목은 많았고 그중 절반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신은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는 진실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숨길이 들어옵니다. 그는 관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길은 순신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많이 상하셨군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말이었죠. 순신은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칩니다. 닮은 얼굴, 다른 삶, 그리고 같은 피. 끝까지 가보시는군요. 순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순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형님이었더라면. 순길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을 바꿉니다. 아니, 그랬다면 서로 불행했겠죠.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신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빠르게 내려집니다. 파직, 백의종군, 이름이 지워지는 처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라고 불렀지만 순신에게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의금부를 나서는 순간 누군가 그의 발밑에 침을 뱉습니다. 순신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신은 군복이 아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시 길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장수가 아닌 병사로서였습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풍겨옵니다. 그 냄새는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남아있다고.
그리고 같은 밤 숨길은 혼자 술을 마십니다. 그는 잔을 들고 중얼거립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빨랐습니다. 영웅은 이렇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해안수군의 야영지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빛 몇 개가 바람에 흔들렸고 병사들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신은 가장 끝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그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기록에 이름을 남길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겸손한 처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벗겨낸 상태였습니다. 그의 옷은 허름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다시 잡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사람을 이상하리만치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을 내밉니다. 드십시오. 그 말에는 예전의 두려움 대신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신은 물을 받아 마시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장군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신은 홀로 바다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전술을 그리지도 보고서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파도의 흐름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흐름은 사람의 말보다 정직했고 권력보다 오래 남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패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군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 배가 불타고 있다는 말. 그 소식은 순신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성에서는 급한 회의가 열립니다. 순길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수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보고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써야 합니다. 회의장은 잠시 얼어붙습니다. 순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거부도 동의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이 자신을 물기 시작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는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그동안 미뤄두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야영지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고 사람들은 젖은 옷을 움켜쥔 채 묵묵히 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순신은 비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젖어가는 땅과 파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비를 맞는 것조차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빗속을 가릅니다. 전령 하나가 야영지로 급히 들어옵니다. 그의 숨은 가빴고 손에는 봉인된 교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령은 순신을 알아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의 명이 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병사들이 고개를 듭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순신에게로 쏠립니다. 순신은 교지를 받지 않으십니다. 전령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묻습니다. 몇 척이 남았습니까? 전령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낮게 답합니다. 12척이 옵니다. 순신의 눈이 잠시 감겼다가 열립니다. 그 숫자는 명령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는 교지를 받습니다. 펼치지도 않은 채 손에 쥔 채로 말합니다. 전하께 전하십시오. 아직 배가 남아있다고. 그 말은 각오였고 조건이었으며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사람과 함께 바다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의 관청, 손길은 전령의 보고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보고를 올린 사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손길의 가슴을 더 세게 칩니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이 싸움을 끝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손길은 잠들지 못합니다. 그의 꿈속에는 늘 같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닮은 얼굴, 그러나 끝내 자신이 될 수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1598년 초겨울, 전라남도 노량 앞바다, 전투 전날 밤바다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폭풍을 앞둔 숨고르기였습니다. 12척의 배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신은 갑판 위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장군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도 증명할 것도 이미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작은 배 하나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군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관청에서 보낸 사적인 배였습니다. 순신은 그 배가 누구의 것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순길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는 예전보다 늙어 보였고 권력을 오래 쥔 사람 특유의 굳은 기색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섭니다. 바다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웁니다. 형제라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손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말과 자신의 안위를 계산하는 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신은 바다를 보며 대답합니다. 이기고 지는 건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럼 왜 나가십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합니다. 순신은 그제야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는요, 선택을 합니다. 당신은 선택을 피해왔고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에 가까웠습니다. 손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그 말은 끝내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 순신은 고개를 젓습니다. 돌아올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 바다에 두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습니다. 손길은 배로 돌아가고 순신은 다시 갑판 끝으로 걸어갑니다. 그날 밤 바다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마치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피의 갈등은 마침내 마지막 파도를 기다립니다. 노량 앞바다 전투 당일 새벽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열렸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어둡고 안개는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릴 만큼 짙었습니다. 12척의 배는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위에 선 사람들은 이미 돌아갈 길을 생각하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순신은 갑판 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받아들임만이 있었습니다. 발포하라. 이 싸움이 거북선은 앞으로 나라를 위한 돌격한다.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조차 이제는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발포하라. 북소리가 거북선은 울립니다. 앞으로 돌격한다. 낮고 느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병사들의 심장 박동과 발포하라. 자연스럽게 거북선은 겹쳐졌습니다. 앞으로 돌격한다. 전투는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전군, 왜군의 함대가 발포하라. 안개를 가르며 나타나고 거북선은 앞으로 바다는 돌격한다. 순식간에 포성과 불길로 갈라집니다. 순신의 배는 가장 앞에서 움직입니다. 거북선은 앞으로 마치 돌격한다. 바다가 그의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는 소리치지 전군, 않습니다. 발포하라. 손짓 하나, 고개짓 하나로 앞으로 돌격한다.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병사들은 명령을 듣는 전군, 것이 아니라 발포하라. 그의 호흡을 거북선은 따라가고 앞으로 있었습니다. 돌격한다. 전투는 치열했고 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전군, 발포하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북선은 앞으로 12척은 돌격한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배들은 서로를 믿고 전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포하라.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전략보다 강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순신은 가슴에 충격을 느끼십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마지막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이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은 승리를 말하는 것도 죽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신은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병사들은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왜군의 배는 물러났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승리를 남기고 바다에 남았습니다. 에필로그. 서울 근교 낡은 한옥 창가에 햇살이 창호지를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낡은 한옥 마루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성은 이씨였고 가문은 오래전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바다 냄새가 배어 있는 비단 조각과 오래된 족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워진 이름, 덧붙여진 이름, 그리고 끝내 기록되지 않은 이름. 노인은 천천히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분은 이기려고 산 게 아니었지요.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피는 이어졌지만 증오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닫고 햇살 속에 잠시 눈을 감습니다. 바다는 이제 멀어졌지만 그 사람이 남긴 선택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